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만큼 관저 앞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데 어제는 흉기 난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낙원 기자, 관저 앞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아직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른 아침부터 체포 찬반 양측 집회 참여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일부 집회 참여자는 이른 새벽부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관저 주변 도로는 아침 일찍부터 서너 개 차선이 통제돼 있습니다. 양측 모두 오늘 10,000명 이상 규모로 관저 앞 집회 신고를 해둔 상황인데요. 밤 늦게까지 집회가 예정돼 일대 교통 통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번 주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양측 집회도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어제는 진보 집회에 참석한 50대 남성이 허공에 흉기를 휘둘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야당 대표를 욕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비슷한 상황이 더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경우 장기전 대비책도 마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영장 집행 시 48시간 동안 머무르게 될 서울구치소도 경호법에 따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공수처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조사한 뒤 경기 이황의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입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경호권을 발동하여 지금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중이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체포 시 관련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호법 제5조엔 경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문 검색과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들어 구치소도 경호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수사기관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된 상황이지만 경호처는 장기전을 포함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치권의 특검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할 자체 특검법을 오늘 논의할 계획이고 야권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다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야권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일부 조항을 제거한 자체 계엄 특검법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도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란 선동, 선전 혐의와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조항은 삭제할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은 반국가 단체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외환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단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여러 기관과 나눠 갖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수사기관 축소와 압수수색 및 언론 브리핑 제한 규정 적용 등도 수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외환죄 대상이 아니란 여당 주장에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해 관계가 진전됐던 일정 시기를 빼곤 외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였습니다.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 불발 시 14일이나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일반 국민도 내란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이 정치권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권이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카톡 검열을 하려고 한다면서 나부터 고발하라는 SNS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민주당의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당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탄핵은 무효라며 자신을 재차 고발하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잇따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고 서로 나부터 고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 카톡 검열을 시사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피고발인을 모집하는 형태로 캠페인을 진행해 민주당에 직접 신고서도 제출할 계획인데 일반인이라도 단호하게 고발할 수 있다는 전용기 의원 발언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죄는 내란 행위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며 사후 국민들이 의사를 표시하는 건 내란죄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라며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당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도 카톡 검열까지 하겠다면 민주파출소가 아닌 민주흥신소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됩니다. 국회가 소추한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일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을 예고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쟁점 사항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김영두,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한 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에 속도가 붙는 건데 국회가 소추한 다른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목이 쏠립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하면 후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정당성 여부 등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도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내일 예정된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을 예고했습니다.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께서 출석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이런 문제를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탄핵 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첫 변론 기일은 일찍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4일까지 5번,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이틀씩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결론까지 64일 동안 총 7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동안 17번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가 동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응한 경호처 수뇌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는 어떻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설치는 대통령이 지시한 건가요? 수고들 하세요. 성실하게 조사 임하셨나요? 네. 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지금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온건파, 강경파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균열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측인데 경찰과 공수처는 이 균열을 10분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되는 것 같고요. 지금 경호처가 더 버티게 나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건 강경이라는 분류보다는 사실 이제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경호처 내에 어떤 의견도 뭐 개진되는 그 공론회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경호처 내에 이런 그 의사결정 과정이나 아니면 공론회장을 떠나서 어쨌든 국가기관끼리의 이런 그 부딪힘 이런 부분은 국가기관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경호처 내에 뭐 지휘 체계가 와야 되느니 작전, 뭐 수경 이런 식의 상황이 오가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온건파, 강경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경호처 내에서도 화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화기들에 대해서 절대 쓰이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 뭐 돌출 행동이 있게 되면 또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작전 성공이다 이런 단어보다는 사실은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따라서 국가기관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또 하나는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경호 실무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경호처 수뇌부 간의 의견이 다른 점도 계속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내부 동요에도 불구하고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이 공수처에 맞서서 결사 항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준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이 했던 역할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포영장에 대해서 본인들이 막아선 것들이 공무집행의 법률의 위반이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출석을 한 거죠. 아마 이제 저는 박정준 전 경호처장의 출석 자체가 경호처의 동요로 가져온 것 같고요. 몇몇 수뇌부들이 강경하게 나서고 지휘는 하고 있으나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몇 명의 어떤 고집으로 자주지 되는 데가 아닙니다. 특히 경호처는 각 경호관들이 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입직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와서 본인들이 자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도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를 막아서는 게 명분이 없다. 아무리 이 지휘부가 뭐 중하기로 무장을 해라. 라는 것들을 경호처 위에서 지시니까 따라야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에 이른 거 아니겠냐라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바지에 가서는 몇몇의 수뇌부의 강경한 지시 자체가 경호처 전체에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이번 주 중반에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고요. 하게 된다면 2박 3일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경찰과 그 공수처의 이 공조 자체에 대해서도 법적 평가가 있잖아요. 이 공조가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공수처는 검사 14명 정도뿐이 없고 나머지 수사관을 합쳐도 좀 40명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 인력을 대거 협조 지원 받아서 이렇게 집행에 나서는 것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저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봤듯이 많은 국민들이 떨면서 어쨌든 찬반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리인단도 역시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공수처가 애당초 수사 목적에 걸맞는 이런 정도의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경찰 입장에서도 보면 경호관들의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특히 신병 처리를 마치 본인들의 집행작전 목적에 걸맞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나오면은 체포영장, 안 나오면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나오면 긴급체포 위험이 있고 이런 상황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이 또 소환불응이 되고 이런 식의 과연 경찰 행정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딜레마라는 상황이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최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가능성이 없죠. 물론 이제 우원식 의장도 그랬고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왜 남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죠? 대통령이요. 본인이 어떤 뭐 실수를 했건 어쨌든 간에 본인은 뭐 이게 뭐 장난이었다고 주장을 하나 대한민국의 법치는 그걸 장난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라는 범죄 혐의를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는 확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는 범죄 혐의자가 이렇게까지 경호처라는 정말 뭐 무슨 죄가 있어요? 이분들을 앞세워서 이 범죄 혐의자가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의 법치에 맞서고 있는 상황.
이 자체가 너무나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격이 있고 염치가 있고 품격이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은 본인의 책임졌으면 좋겠다. 남의 인생들 지금 장성들 별 20개를 다 떨어뜨렸습니다. 대한민국. 그 사람 인생 다 망쳤잖아요. 근데 이제 경호관들 국가공무원으로서 이제 성장하려고 꿈을 키우는 경호처의 직원들까지 왜 남의 인생 피해를 주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원식 의장의 말대로 대통령 스스로 걸어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다투고 싶으면 조사 받으시고 법적으로 다투시면 돼요. 모든 국민이 그렇게 법에 대응해 왔다라는 차원에서는 우원식 의장의 말을 좀 곱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을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이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측 입장에서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 진행 과정상 필요하다 하면 필수에 제한 없이 출석하실 것이고요. 물론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이런 문제를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출석하신다는 의사는 확고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은 나오지 않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나올 그 의사는 제가 보기에도 확고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체포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헌재에서 그 변론기를 사전에 지정한 5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14, 16, 21, 23, 그다음 2월 4일 이 부분하고 우연히도 또 체포영장 유효기간하고 거의 맞물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헌재 출석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막힌 거라고 볼 여지도 없잖아 있죠. 누가 그러니까 체포가 되는 것이 이게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체포혐의를 무릅쓰고 헌재에 나가서 변론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다른 건 내가 모르겠지만 14일 날 지정된 첫 기일 있잖아요. 첫 기일 날 당사자가 안 나가게 되면 다음부터 걸석 재판할 수 있는 재판부에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첫 기일 빼놓고는 걸석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첫 기일날 불출석을 요건으로 해서만 재판부가 걸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첫 기일은 연기해야 되는 것이 맞다. 최소한 체포영장 문제가 해결되거나 조율되거나 이럴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맞지. 뭐 적절부절을 떠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첫 기일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은 당사자의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적절치 않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재판부 입장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사실 남편분이 지금 국회 소추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와 같은 직장에 있었다 이런 문제도 제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입장에서 보면 기피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인들의 절차적 참여권을 적절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나중에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변론기일에 출석했을 경우에 체포 가능성 그러니까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탄핵 심판에 출석을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대한민국의 법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체포영장을 피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뭐 불법에 대해서 합법으로 맞서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나를 왜 잡아가려고 해?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게 잘못됐어. 라고 주장한 거는 들을 가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경찰과 검찰입니다. 더 흉악범들도요. 경찰이 잡아가서요. 신변을 보호합니다. 신변을 어떻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은 주장이 안 맞잖아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버젓이 대통령 직위 있는 분을 체포해 갈 때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도 안 맞는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의 출석 그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본인 손해예요. 뭐 불출석을 하는 부분들도 이미 헌재에서 그 일정을 열어놨고 과거에도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출석하지 않고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셔도 된다. 하지만 헌재의 시간은 돌아가기 때문에
법리적인 이득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판단한 문제다. 그래 보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굳이 왜 구속 소환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예요. 네. 야당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수차례 소환에 불응해도 영장 안 쳤잖아요. 체포영장 안 쳤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냥 직기소했어요. 이런 식의 다음에 수사 절차가 진행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형이 확정되는데 형 집행을 안 받는다든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을 기피한다든가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체포라는 것은 조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조사라는 것은 진술을 듣기 위한 하나의 또 수단 절차입니다. 그 진술을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잖아요. 난 진술 고발로 의사가 크다. 기존 했던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잡아다 앉혀놓고 48시간 동안에 가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속이나 형 집행하고는 다르다. 이 부분도 수사기관이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어떤 존재감 부각에 나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대한민국 어떻게 보세요? 공권력이요. 예. 내일한 죄가 어떤 죄인지를 다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처벌 기준이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흉악범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유일한 45년 만에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니까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예우를 해줘라. 그런 주장은 먹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게 원칙에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저는 그걸 봅니다. 워낙에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똑같이 말씀이시죠?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관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그전 했던 대로 중앙지방법원에 다 신청했어야 되는 것이고 공수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군사법원에 청구하고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고 중앙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이렇게 청구했다는 거예요. 예. 자 동부지방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구치소에 구금돼 있으니까 거기에 청구했다고 쳐요. 나머지 군사법원은 문상우 정부사령관이었다고 치고요. 그럼 중앙지방법원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것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누가 똑같은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도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에게나 관할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란죄 수사권이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왜 하필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야죠. 그럼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지 왜 절차적으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탄핵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이란 직위를 떼고 나서 수사를 하면 될 일들이에요. 근데 굳이 앞서서 수사하면서 구속수를 하겠다는 것이 이게 맞느냐 이 말이죠. 아니, 법원에서 이미 그 관할권에 대해서 정리해줬어요. 누가 정리해줬어요? 체포영장 할 때 이 예. 신청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이든 서부지법이든 그거는 알아서 할 판단이다. 그거는 뭐 위법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냥 다 떠나서요. 뭐 이게 참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니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라니까요. 비정상적이잖아요. 경찰 문턱에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 놓고. 그 납득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대통령이라서요? 대통령이니까 그만한 권한이 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도 비판 안 한다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럽다. 물론 방금 저희가 지금 논쟁이 있었던 그 공수처의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는 이게 분명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규정에는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니, 규정에 있는데 저희가 다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네.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타 부당을 차치하고요. 혹시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기각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됐다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때 그 취지를 적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장의 말씀하시기를 서부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동부 군사법원에 청구했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 밝혔어요. 예.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건 어떤 분에서 청구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밝히면 됩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이요. 저기 공식적으로 국회 나와서 밝혔습니다. 예.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 오동연 처장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안 했다고 밝혔는데 뭘 또 밝혀요?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고 없다. 서부지방법원이 처음이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공수처장 말씀은 동부지방법원에 한번 청구했고 서부지방법원 대통령 청구했고 그다음에 군사법원 청구했고 중앙지방법원 청구했다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은 누구에 대해서 청구했는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영장 논란에 대해서는 아니 다음 사실관계를 시간에 확인하게 조금 더 해드려야 되는 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예. 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물어봤고 네. 공수처장이 마지막에 답변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네. 답을 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봐야 하니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야권은요.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외환 유치 혐의 포함을 두고 여야 공방도 격해지고 있는데요. 양측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거였습니다. 북이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했더라면 곧바로 전면전이 불가피했었을 것입니다. 드론 침투, 또 원점 타격 등은 은밀하게 자행됐습니다. 은밀성입니다.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 살포도 외환죄로 수사하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단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 지금 야권의 수정안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마 이제 공개돼봐야 하는데 이제 유한 부분은 빼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수사를 하는 건데 수사는 범죄 혐의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외환과 관련돼서 지금 적시된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은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빼야 된다는 부분이고 자칫하면 어찌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전선동 관련된 것도 뺀다는 방침인 것 같아요. 선전선동은 이미 어떤 범죄 사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범하도록 선전선동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빼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가담한 사람들도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으로 수사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간을 보면 거의 7월 달까지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사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예를 들면 의혹 제기하기에 따라 달라요. 국민의힘 의원들 이거 계엄 해제 요구에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분들은 다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수사의 칼날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빼야 된다는 거고. 그러나 다 뺀다 하더라도 특검이 과연 지금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당내 또 의견이 많거든요. 예컨대 이미 이제 40일이 지났어요. 이 계엄 선포된 이후로. 그리고 검찰에서는 9명이 다 기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뭘 수사하느냐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빼놓고는 수사할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력과 많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회의가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자는 이겁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좀 바꾸도록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외환죄에 대해서도 빼겠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이 외환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요소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외환죄가 갑자기 민주당이 만들어낸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 건에 대해서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죠. 안산에서 점집을 운영했다는 그 장군의 수첩에서도 NLL 북방개선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다는 그런 수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그다음에 김용현 씨와의 대화에서의 원점 타격 등등 이런 것들이 오고 갔을 때는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도발을 유도하지 않은 그런 행위들이 밝혀지면 여당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없다고 그러면은 없는 것이고 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한 문제예요. 북한의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거 그거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뭐 이렇게 사건을 축소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내란죄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9명 했으니까 끝? 아니죠. 차후에 내란죄 부분들이 드러나면 그거는 뭐 공소시효 없이 계속해서 수사하고 조사해서 발본성해야 될 죄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축소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 보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요. 그 외환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지금 국정조사에도 하고 있잖아요. 국정조사도 계획서가 아마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157명의 증인을 불러서 하겠다는 거예요. 국정조사는 가능해요. 사실은 이 혐의에 대해서 이런 사실관계 진상규명을 하겠다. 좋습니다. 이게 특검이라는 거는 범죄인을 찾아내서 처벌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수사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글쎄 알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본인들도 다 검토했을 텐데 알면서도 굳이 이렇게 갖고 가는 거거든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격전지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을 신문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포로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포로 교환을 제의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얼굴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침대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흔듭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해 신문 중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들 맞춰온가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참전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려고 파견된 것으로 알았다고 말합니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포로 한 명은 2005년생 소총수이고 다른 한 명은 1999년생 저격 정찰 장교로 알려졌습니다. українською, англійською чи російською мовами, тож спілкування з ними відбувається через перекладачів корейської мови у взаємодії із розвідкою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NRS. 젤렌스키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포로 교환을 제의했습니다. Кім Чен Ін взагалі пам'ятає про цих своїх громадян і може організувати обмін на наших воїнів, які утримуються в Росії, ми можемо передавати.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규현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나훈아 씨가 어제 은퇴 투어 마지막 공연을 갖고 59년생 가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나훈아 씨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다가 한바탕 더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세상이 왜 나훈아 씨는요, 때론 거침없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지난 10일 공연에서도요,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나훈아 씨는 작년에 은퇴를 선언하고 작년 4월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마지막 공연이 10일부터 어제 12일까지로 해서 대장정의 막이 내렸는데요. 지난 10일 공연에서 나훈아 씨가 한 이야기가 좀 정치권에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본인의 왼팔을 들면서 니는 잘했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것이 왼팔을 들었던 것이 지금 민주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읽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두 팔을 들고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너희 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인이 잡혀 들어가고 어떤 군인은 질질 짜고 있다. 이런 상황을 북쪽의 김정은이 좋아한다. 이런 발언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나훈아 씨 발언을 두고서는 맹렬한 비판이 좀 쏟아졌어요. 몇몇 의원들에서.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타당했다고 보시나요? 뭐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어떤 뭐 예술인 연예인이든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 있고요. 자기 콘서트에 또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문제는 12월 5일 날 개엄 직후에도 이제 이런 발언을 대구 콘서트에서 했다고 하죠. 그때는 계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10일 또 콘서트 발언에서는 이것을 어떤 진영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제 또 공연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어떻게 이용되냐면 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되고 이걸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양비론의 논리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잘못하고 너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 사태 자체의 책임이 양측이 나눠져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죠. 이런 방식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게 뭐 나훈아 씨 개인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이것과는 좀 다른 결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에 대한 뭐 비난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전의 변호사님께도 같은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수가 개인의 고별 콘서트에서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 인사들이 너무 격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난 주말 동안에 사실상 또 문제가 됐던 것이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침을 밝히면서 굉장히 온라인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 자체에서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 이런 분들이 더 강하게 지금 나훈아 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나훈아 씨가 어제 마지막 공연에서 해명을 했다고 해요. 뭐 네. 국회의원인지 도지사인지 들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10일 날 공연에서 있었던 발언이고 그게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마지막 공연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연이니까 속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면서 이야기를 풀었는데요. 국회의원인지 도지사인지 잘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어릴 때 잘못했을 때 본인과 네. 형이 잘못하면 둘을 똑같이 때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잘했니 못했니 할 거 없이 전부 똑같이 맞아야 된다. 본인이 그렇게 자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이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에게 1년의 기간만 주어진다면 전라도 쪽의 사람을 경상도에서 출마를 시키고 그리고 또 경상도 사람을 전라도에 출마를 시키고 이런 형태로 국가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후세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면 절대 안 되고 갈라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공연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밝힐 블랙박스에 기록될 사고 4분 전부터 저장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들이 일단은 담아야 될 블랙박스가 4분 전부터는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사고 원인을 밝힐 가장 유력한 증거가 비행 기록 장치하고 음성 기록 장치였고 예. 일부 비행 기록 장치에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가져가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4분 전부터의 기록이 완전히 없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것은 양 엔진, 두 개의 엔진이 모두 중단되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세대 충돌, 조류 충돌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면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비행 기록 장치라든가 음속 기록 장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사고 직전 4분 동안의 상황은 실제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복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력 셧다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비할 어떤 그런 장치 같은 게 없었던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 기종에는 없었습니다. 예. 보조 전력 장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력 셧다운이 됐을 때에도 음성 기록 장치를 9분 이상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 기종에 달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소급 규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고기 같은 경우는 2018년 이전에 도입이 됐었기 때문에 이 보조 전력 장치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또 알려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기종이 대한민국에 101대가 여전히 운항이 되고 있는데요. 그 101대 중에서도 반이 안 되게 지금 50% 미만만이 보조 전력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추후에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조 전력 장치 탑재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데 결국 핵심 증거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사고 원인 밝히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더 큰 시간과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히 어려움이 초래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조류 충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정이고 사실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후에 복행 과정이라든가 왜 랜딩 기어를 수동 조작을 못했는지 그리고 복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활주로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게 된 경위가 사고 원인의 직접적인 이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자료라든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 대형마트 기준으로 41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통시장 기준으로도 30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각각 7.2%, 6.7% 오른 것으로 역대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특히 차례상에 오르는 과일과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48.9%, 26.4% 상승했고 나물류도 15.5% 올랐습니다. 세 가지라 단축시킬까 싶기도 하고 단출하게 해야지 너무 비싸니까 야, 무, 배추, 뭐 오이, 뭐 하여튼 대파 뭐 다 절반은 다 너무 올랐어요. 한국물가정보 측은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한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제수용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배추와 무 같은 채소 비축 물량을 풀고 수입과일 관세를 인하하는 등 설 명절 물가 대책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 대형마트의 경우 자체 할인까지 적용하면 실구매가는 28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율이 높아진 온누리 상품권과 환급 행사 등을 통해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설 명절 서민 부담을 줄일 물가 안정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설 차례상 비용 올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 차례상 비용과 관련한 물가 관련 소식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보셨지만 뭐 이제 올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예,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요.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은 30만 2,500원, 네. 대형마트는 40만 9,510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지난해 대비 각각 6.7%에서 7.2% 증가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일류가 약 58%, 채소류는 32%나 올랐는데요. 예. 특히 배, 무, 배추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배하고 무는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배추는 한 포기에 75%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네, 정부가 일단은 물가 낮추기 위해서 일단은 900억 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액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설 명절 전에 3주간에 배추, 사과, 소고기 같은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 5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요. 오렌지 등 수입과일 10종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통해서 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9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정부 할인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이 정부의 할인 지원이랑 유통업체 자체 할인까지 합치면요.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최대 40%, 그다음에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가에 구매해서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저희가 한병조 앵커 리포트에서도 한병조 앵커 리포트 통해서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10개 살 거 7개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할인해서 살 수 있는 방법 좀 전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이제 성수품 중에서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할인할 때 구매를 하는 길을 권장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것은 설 직전에 또 유통업체에서 할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맞춰서 지켜보다가 설 직전에 구매하시길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는 지금 저렴하다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다가는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을 사용해서 구매를 하면 더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할인 상품권 같은 경우는 예. 온누리 상품권은 10에서 15%까지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서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10,000원에서 20,000원 가까이 이제 환급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결국은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 설 비용, 차례상 비용도 이렇게 오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03년 이후에 민간 소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해요. 근데 200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거든요. 21년 만에 소비가 위축이 된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소비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로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물가, 고금리의 그 효과가 그동안에 누적돼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결국 소비 지출을 줄였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매 판매액 지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 이게 작년 1월부터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전보다 2.1% 줄었는데요. 2023년보다 더 감소폭이 커졌고요. 2년 연속으로 이제 감소한 거, 특히 주목할 것은 내구재 같이 가전제품, 자동차 같은 내구재, 그다음에 예. 옷이나 신발 같은 준내구재부터 해서 비내구재, 음식료품이죠. 이런 세 가지 품목에서 동시에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동시에 2년 연속 감소한 것 역시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사상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번 지표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 영향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될 시에는 이게 굉장히 불황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이제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11월 달까지의 자료기 때문에요. 예. 12월 초부터 있었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한 소비 침체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다 동시에 침체가 되게 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 역시 낮아져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예. 일단 16일에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비 심리를 회복해서 내수를 좀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 이제 환율 상승이 우려되지만 이것은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정부가 올해 편성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 효과를 좀 지켜보다가 상반기 말쯤에 만약에 여전히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라고 하면 하반기 집행을 목표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서병호 교수님과 물가 오른다는 이야기 이거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기름값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율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기름값 13주 연속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예,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원유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이 경기 침체를 하게 되면 원유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네. 중국이 최근에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 그다음에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가 심화되니까 러시아하고 이란이 다 원유를 수출하는 산유국이거든요. 그래서 원유의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예상. 여기에 더해서 원유는 이제 달러화로 결제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해서 원화로 환산된 국제 유가가 올라간 것을 반영을 해서 국내 휘발유가 역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둘째 주 1월 둘째 주 기준으로 예. 봤을 때요.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전주 대비 15.7원이나 상승을 해서 1,686.7원을 기록해서 리터당 1,700원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서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 현장을 드론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지난 주말 한파가 다소 주춤했는데요. 덕분에 겨울 축제 현장에는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대표적인 겨울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가 지난 토요일 개막했는데요.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얼음 반, 사람 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은 낚시산 매경에 빠졌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무려 20만 명 이상이 축제를 찾아 얼음 낚시를 즐겼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정말 구름 인파가 몰렸는데요. 축제 현장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다고요. 네, 이 축제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만 9천여 명의 외국인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산천어 맨손 잡기에 도전했습니다. 이색 관광지로 소문이 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는 설 연휴를 포함해서 오는 2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겨울 축제를 즐기는 표정에 덩달아 유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3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고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수요일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기온이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내륙에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전국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동해안으로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영동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6도, 울산과 부산 8도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비나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